추석 명절, 민속촌 떡 체험장에 조폭 무리가 들이닥친다. 야, 사장 나오라 해. 협찬비 내놓으라고. 50대 여직원 김선희가 나서자 무리의 대장이 비웃는다. 아줌마, 떡이나 치대세요. 이건 어른들 일이라고. 대장이 떡 반죽통을 발로 차버린다. 옆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른다. 선희의 눈빛이 변하며 손에 떡 반죽을 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세요. 선희는 말한다. 그리고 퍽! 떡 반죽이 무리의 대장 얼굴에 정확히 명중한다. 정적이 흐른다. 감히 이 여자가. 얘들아 잡아. 조폭들이 달려든다. 선희의 발차기 한 방에 모두 바닥으로 나뒹군다. 떡가루가 민속촌에 흩날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시니어 이야기 광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아침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 속초는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붐볐습니다. 전통 한옥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손을 잡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민속촌 한편에 자리 잡은 떡 체험장에서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험장 안쪽에서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떡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김선희, 올해 55살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깔끔한 인상을 가진 선희는 언뜻 보면 평범한 체험장 직원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반듯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떡 반죽을 다루는 손놀림에서 묻어나는 절제된 힘. 선희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송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희는 아이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힘껏 눌러요. 조상님 마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작은 손으로 반죽을 눌렀어요. 하지만 선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오랜 상처와 피로감이 아주 가끔씩 스치듯 드러났죠. 10년 전 선희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선희는 군대에서 막 전역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707 특임단 교관 출신이었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20살이었던 아들 도윤은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군인일 때 나보다 일만 더 사랑했잖아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선희는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도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희는 아들 생각을 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어요. 저녁 후 선희는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경비원, 식당 보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하지만 어디서든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저 아줌마 무서워. 말투가 딱 군대 출신이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결국 선희는 속촌떡 체험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선희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저 떡을 잘 만드는 친절한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이제 소를 넣어 볼까요? 선희는 팥소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윤도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해맑게 웃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체험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희는 쉴 틈 없이 떡 반죽을 치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들에게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선희 씨, 잠깐만 쉬었다 해요. 동료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들 많을 때 쉬면 안 되잖아요. 선희는 늘 이랬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그때였습니다. 민속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관광객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죠. 아, 사장 어디 있어?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체험장 안 분위기도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떡 반죽을 치대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작전 투입 직전에 느끼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났죠. 선희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들 위치, 출구 방향, 사용 가능한 물건들. 707에서 배운 습관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라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체험장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어요. 선희는 천천히 앞치마를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체험장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건 선희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체험장 입구로 5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영락없는 조폭이었죠. 뒤따르는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신이 드러난 팔, 거친 말투, 위협적인 분위기. 체험장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장 어디 있냐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고함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엄마 품에 파고들었어요. 부모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체험장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떡 반죽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남자들 앞에 섰죠. 무슨 일이신가요? 선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10년 전 특수부대에서 인질협상 훈련을 받을 때처럼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대장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아줌마는 빠져. 사장하고 얘기할 일 있으니까. 남자는 선희를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체험장 한쪽에 숨어 있던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추석 특집 행사한다며? 우리한테 협찬비는 안 내고? 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그게 룰 아니야? 전형적인 삼촌비 갈취였어요.
명절 행사를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죠. 사장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민속촌 소속이라 개인적으로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민속촌 본사 가서 받아올까? 대장이 턱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였죠. 선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체험장입니다. 나가주시죠. 선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대장은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떡이나 열심히 치대. 이건 어른들끼리 해결할 일이야. 그 순간 대장이 발을 들어 떡 반죽통을 걷어찼습니다. 쾅! 커다란 쇠통이 넘어지며 안에 담긴 떡 반죽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하얀 반죽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죠. 으악! 엄마! 체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7에 있을 때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 선희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떡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반죽을 꾹 눌러 뭉치며 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달랐어요. 대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대장이 선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왔어요. 늙은 것이 주제도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선희의 손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손에 쥔 떡 반죽을 던졌죠. 퍽! 떡 반죽이 대장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끈적한 반죽이 얼굴에 달라붙으며 선글라스가 떨어졌어요. 현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장은 얼굴에 붙은 반죽을 손으로 떼어내며 분노에 찬 얼굴로 선희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가... 부하들도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떡 반죽으로 보스 얼굴을 때린 아줌마라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잡아. 대장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부하 2명이 선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낮추며 무게중심을 잡았죠. 10년 만에 몸에 밴 전투 본능이 깨어났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며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몸을 돌려 팔을 비틀었죠. 딱!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선희는 남자를 바닥에 눕히며 두 번째 남자를 쳐다봤어요. 두 번째 남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덤벼들었죠. 선희는 옆으로 비켜서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남자가 떡가루가 흩뿌려진 바닥에 미끄러지며 넘어졌어요. 체험장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떡가루가 공중에 흩날리고 바닥에는 반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거 찍어. 대박이다. 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희를 노려봤습니다. 평범한 떡 만드는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그것이었죠. 너 정체가 뭐야? 대장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음 공격을 기다렸어요. 남은 부하 2명과 대장. 선희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아이들은 안전한가, 출구는 확보됐는가. 모든 게 707에서 배운 대로였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체험장을 감쌌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여전히 이 장면을 담고 있었고 곧 이 영상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었죠. 대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 덤벼. 고함과 함께 남은 부하 2명이 양쪽에서 선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협공 작전이었죠. 하지만 선의에게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707에서 일대다 전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선의는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남자를 먼저 처리했습니다. 남자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선의는 몸을 낮추며 남자의 옆구리로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남자의 다리 뒤꿈치를 발로 걷어찼죠. 쿵! 남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떡가루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동시에 왼쪽 남자가 선의의 목을 감으려 했습니다. 선의는 고개를 숙이며 남자의 팔을 피했어요. 그리고 뒤로 돌며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잡아당겼죠. 딱!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선의는 남자를 밀어내며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이 모든 게 불과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지켜봤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50대 아줌마가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다니. 핸드폰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이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대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몽둥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몽둥이야. 위험해. 아이들을 아는 부모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선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몽둥이가 나온 이상,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었죠. 선의는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용 가능한 도구, 거리, 각도,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대장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선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의는 옆으로 피하며 체험 테이블 위에 놓인 떡매를 집어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묵직한 떡매였죠. 대장이 다시 몽둥이를 휘둘렀고 선의는 떡매로 대장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퍽! 으윽! 대장의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졌어요. 선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떡매를 버리고 대장의 팔을 비틀어 잡았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대장의 명치를 가격했죠. 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의는 대장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체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는 5명의 남자가 모두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이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고 어떤 이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죠. 선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경찰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의는 떡가루가 묻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사람을 제압했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었죠. 707에서 배운 모든 것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찰이 도착했고 조폭들은 모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선의에게 진술을 요청했어요. 정당방위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선의는 고개를 끄덕였죠. 주변 사람들은 선의를 영웅 보듯 쳐다봤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선의는 그저 피곤했습니다. 체험장을 정리하는 동안 사람들이 찍은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떡 반죽으로 조폭 제압한 아줌마 민속촌 떡 체험장 실화냐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죠. 사이다다 진짜 멋있다. 저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그날 저녁 선희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핸드폰을 켰더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일에 대한 것이었죠. 민속촌 사장, 동료들, 심지어 오래전 알던 사람들까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추석 연휴 첫날 한민속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폭을 떡 반죽으로 제압한 여성이 화제인데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전직 707 특임단 교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오늘 체험장에서 찍힌 영상이 나왔어요. 선희가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 떡가루가 흩날리는 장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선희 씨는 10년 전 전역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현재 민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금 어디서 저 달을 보고 있을까? 혹시 오늘 뉴스를 봤을까? 엄마가 뉴스에 나온 걸 알까?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희는 받지 않았죠.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웅이라 불렸지만 선희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실패한 엄마일 뿐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인터넷에서는 선희의 영상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정작 선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명절인데 함께할 가족도 없고 전화 한 통 나눌 사람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속촌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구경꾼들은 핸드폰을 꺼내든 채 떡 체험장을 찾았죠. 여기가 그 아줌마 있는데 맞지? 떡 반죽 영웅 보러 왔어요. 선희가 출근하자마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김선혜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선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켰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체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구경꾼들은 계속 몰려들었죠. 체험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선희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진짜 본인이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민속촌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선희 씨, 덕분에 우리 민속촌이 대박 났어요. 오늘 입장객이 평소의 3배래요. 사장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선희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선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선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707 출신인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일만 하던 선희였는데 갑자기 영웅 취급을 받으니 어색했죠. 선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떡 반죽을 치댔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선희 씨,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오후에 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선희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맞이했어요.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 동네 골칫거리들을 한 번에 잡았네요. 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형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참,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이상하더라고요. 선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나이도 젊고 정가도 거의 없는데 왜 조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면회도 거부하고. 선희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박도윤이요. 30살. 왜요? 아는 사람인가요? 순간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도윤. 10년 전 떠난 아들의 이름. 아니, 설마.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선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살았나요?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로 나와 있네요. 형사가 답했어요. 선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악구. 도윤이 대학 다닐 때 살던 곳이었어요. 아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그 사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해자신데 왜 가해자 얼굴을 보시려고? 하지만 선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형사는 구치소 수감자 사진을 찾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사진이 떴죠. 선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턱선은 더 각져 있었고 눈빛은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코 옆에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에 흉터.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어요. 도윤아. 선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는 사람 맞나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10년 만에 본 아들. 그것도 조폭으로 체포된 모습으로. 선희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제 선희가 제압한 조폭 중 한 명. 그게 아들이었다니. 선희는 아들을 때렸어요. 1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압했던 겁니다. 하느님. 선희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1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 밤마다 꿈에서 찾아 헤매던 아들. 그 아들이 조폭이 되어 선희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선희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민속촌에서 조폭을 제압한 김선희 씨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조폭들의 신원이 공개됐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하나씩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얼굴. 도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바닥에 굴렀죠.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막내 조직원 박도윤, 30세. 조직 가입 6개월로 정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선희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죠. 텔레비전 속 도윤은 그저 차가운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도윤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만나야 해요. 10년만이라도 조폭이 됐다 해도 도윤은 여전히 선희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선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형사를 찾아갔어요. 저 어제 말씀하신 박도윤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네, 왜요?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제 아들입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희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윤은 제 아들이에요. 10년 전 떠난 아들입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럼 어제 그분을 직접 제압한 게. 선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곧 경찰서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떡 반죽 영웅이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10년 만에 만난 게 조폭 제압 현장이라니. 경찰들은 수군거렸지만 선희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형사가 돌아왔어요. 면회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윤 씨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선희는 형사를 따라 구치소로 향했어요. 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전화기가 걸려 있었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어요. 수감복을 입은 도윤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빛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도윤은 유리창 너머 선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도윤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도윤도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죠. 도윤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부르는 아들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선희는 알 수 있었죠. 도윤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도윤아, 미안해. 어제 내가 누군지 몰랐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비웃듯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10년 동안 찾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 말이 맞았거든요. 선희는 아들을 제대로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그랬잖아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죠. 군인이라서 강해야 한다고. 근데 나한테는? 나는 혼자 울었어요. 혼자 아빠를 보냈다고요.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 장례식에서 선희는 정말 울지 않았습니다. 707 교관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도윤에게는 상처가 됐던 겁니다. 도윤아, 나도. 선희가 말하려 했지만 도윤이 가로막았어요.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사람들 지키는 거 봤어요. 멋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죠. 그래서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네요. 선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엄마를 닮고 싶어서 조직에 들어간 거였어요. 강해지고 싶어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선희 때문이었죠.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도윤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자의 손이 마주했죠.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어. 너를 혼자 두고 일만 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죠. 엄마, 나 무서워요. 이렇게 사는 게 무서워요. 30살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선희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선희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선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엄마가 반드시 도와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도윤을 데려가려 했어요. 도윤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선희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도윤아. 엄마가 꼭 널 꺼내줄게. 선희는 구치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07 시절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신념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신념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몰려왔죠. 선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선희는 다음 날 민속촌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사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왜요? 지금 선희 씨 덕분에 민속촌이 대박인데요. 하지만 선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선희를 붙잡지 않았어요. 정말 아깝네요. 그래도 선희 씨 인생이니 어쩔 수 없죠. 선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동료들도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죠. 선희는 1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청소년 상담센터 조직폭력 피해 봉사활동 여러 검색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죠.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 이제라도 붙잡아야 해. 선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윤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선희는 관악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봉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요.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센터장은 선희의 진심을 느꼈어요. 좋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조폭에 휘말린 아이들이요. 선희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선희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16살의 조직에 끌려간 민준이,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다가 조폭이 된 지훈이, 돈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수진이, 모두 도윤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이었어요. 선희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는 나쁜 아이들이 아니야. 그냥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야. 선희의 말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선생님도 힘든 일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도 너희처럼 조직에 들어갔어. 엄마인 나 때문이야.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아들도요? 선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희를 더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선희는 밤마다 도윤을 위한 탄원서를 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어요. 아드님 전과가 거의 없고 조직 가입 기간도 짧아서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희망을 품었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탄원서가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아 쓰세요. 선희는 밤새 탄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재판장에게 도윤의 마음이 전해질까? 선희는 고민했죠. 결국 선희는 가장 솔직한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님께 저는 박도윤의 어머니 김선희입니다.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다만 엄마인 저를 닮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저는 707 특임단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썼어요.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강한 척했죠. 그게 아들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 아이는 나처럼 싸웠을 뿐입니다. 다만 방향이 틀렸던 거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엄마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선희는 탄원서를 다 쓰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어요. 도윤을 면회하러 간 겁니다. 도윤은 선희를 보자 눈가가 붉어졌죠. 엄마. 선희는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탄원서 썼어. 변호사도 만났고. 엄마가 너 꼭 꺼내줄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엄마야. 도윤아, 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진짜 제대로 된 엄마가 될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 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엔 제대로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선희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선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생님, 선희는 아이들과 함께 떡 만들기 수업을 했죠. 자, 반죽을 치대봐. 힘껏 눌러. 아이들은 웃으며 반죽을 눌렀습니다. 선희는 손에 쥔 떡 반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반죽은 다시 치면 새로 만들어지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치대고 다시 빚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도윤도, 이 아이들도, 그리고 선희 자신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도윤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선희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1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법원 앞에는 벌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떡 반죽 영웅, 이번엔 아들 재판에 출석. 조폭된 아들 구하려는 어머니의 눈물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죠. 저 사람이 떡 반죽으로 조폭 잡은 사람이야? 근데 조폭 중 하나가 친아들이라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들어왔어요.
수감복을 입은 도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선희와 눈이 마주쳤죠. 도윤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선희는 꾹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죠. 피고인 박도윤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민속촌에서 협박 및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정과는 적으나 조직폭력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년. 도윤이 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도윤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사람들을 지켰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이자 증인 김선희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선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선희에게 쏠렸습니다. 선희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선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날 던진 건 떡 반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선희는 계속 말했죠. 10년간 쌓인 후회였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후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을 위로하지 못한 후회였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707 특임단 교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닮고 싶어 했어요. 강해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엄마인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은 숨죽이며 선희의 말을 들었어요. 도윤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에요. 저처럼 싸우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다만 그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장님, 제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제라도 좋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죠.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서류를 살펴보고 선희와 도윤을 번갈아 쳐다봤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죠. 드디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 도윤이 벌떡 일어섰어요. 판사는 또박또박 말했죠. 피고인의 범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과가 거의 없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집행유예. 도윤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도윤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희는 도윤을 만났어요. 유리창 없이 마주본 첫 순간이었죠. 선희는 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도윤아, 엄마. 1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도윤은 선희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희는 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떡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빚자.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어요.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은 작년처럼 인파로 붐볐죠. 전통 한옥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가족들은 손을 잡고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떡 체험장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소외 청소년을 위한 무료 떡 만들기 체험 작년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체험장 안에서는 선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떡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이 있었어요. 자, 얘들아. 힘껏 눌러봐. 마음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선희는 아이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도 옆에서 아이들을 도왔죠.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줘봐. 체험장에 모인 아이들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지훈이, 수진이. 1년 전 선희가 처음 만났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지금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떡을 만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아주 잘하고 있어. 도윤도 옆에서 말했죠.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너희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은 신기한 듯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들과 비슷했던 도윤이 지금은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도윤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며 잘못된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후배들을 도우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죠. 나처럼 살지 마. 힘들어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해. 도윤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이제야 도윤이랑 같이 떡을 만들어요. 늦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아들과 화해한 것도,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체험장 스피커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오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추석 특집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민속촌에서 조폭을 제압해 화제가 됐던 김선희 씨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선희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당시 조폭으로 체포됐던 이 중 한 명이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김선희 씨와 아들 박도윤 씨는 함께 소외 청소년을 위한 무료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모자는 청소년 상담센터와 협력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떡 반죽으로 조폭을 제압했던 그 손으로 이번엔 아이들의 미래를 빚고 있는 겁니다. 민속촌 입구에서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체험장으로 다가왔죠. 김선희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윤도 옆에 섰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을 겪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나요? 선희는 도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죠. 떡 반죽처럼요. 망가져도 다시 치대면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길을 잃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다시 잡아줬죠.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예요.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는 선희와 도윤의 미소를 담아냈죠. 체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만든 떡을 포장할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선희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 검정고시 붙었어요. 선희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훈이와 수진이도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민속촌에 석양이 내려앉았어요. 선희와 도윤은 체험장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지. 도윤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 제대로 살게요.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이번엔 올바른 방법으로요. 선희는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처럼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 보는 달이 아니었죠. 도윤이 옆에 있었고 함께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체험장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소외 청소년을 위한 무료 떡 만들기 체험, 그 글자를 보며 선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떡 반죽으로 조폭을 잡았던 그날, 사람들은 선희를 영웅이라 불렀죠. 하지만 진짜 영웅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빚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었어요. 선희는 도윤과 함께 민속촌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걷는 모자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슬픔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어머니의 사이다 같은 구원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는 강함만이 미덕이라 믿었지만 진정한 용기는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도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강해지려 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떡 반죽처럼 망가진 인생도 다시 치대면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